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에 나섰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미 당사국들이 모여서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됐다는 걸 함께 선언하기를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유엔 총회 정상연설에서 새로운 냉전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외교적 접근법의 지속적인 추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1회 접종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존슨앤존슨 계열사 얀센이 자사 코로나19 백신의 부스터샷 효과가 강력하다고 밝혔습니다. 서류 미 비자 구제를 포함한 이민개혁안이 예산 조정안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가 지금까지 격주로 실시해오던 공립학교에서의 무작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매주 실시하기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제76차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에 나섰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미 당사국들이 모여서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됐다는 걸 함께 선언하기를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에 나서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일어날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했던 문 대통령은 오늘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나는 오늘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판문점 선언, 9.19 평화 공동선언, 북미 정상의 싱가포르 선언 등 성과를 언급하고 한반도 평화의 시작은 언제나 대화와 협력이라며 자신은 남북 간, 북미 간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북한 역시 지구 공동체 시대에 맞는 변화를 준비해야만 한다며 이미 고령인 이산가족들의 염원을 헤아리고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하루빨리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과 관련해 코로나를 이기는 것은 경계를 허무는 일로 우리의 삶과 생각의 영역이 마을에서 나라로, 나라에서 지구 전체로 확장됐다며 자신은 이것을 지구 공동체 시대의 탄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의 한 축을 맡아 코로나 백신의 공평하고 빠른 보급을 위해 힘쓰고 코로나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 정책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유엔 총회에서 취임 후 첫 연설에 나섰습니다. 오늘 정상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경쟁을 위해서 새로운 냉전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외교적 접근법의 지속적인 추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오전 유엔 총회에서 한 정상연설에서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 않은 채 미국은 과거 소련과 수십 년에 걸친 대치 상황과 유사한 글로벌 분쟁 시대로의 재진입을 모색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미국은 치열하게 경쟁할 것이고 우리의 가치와 힘이 주도할 것이라며 미국이 우리의 동맹과 우방을 위해 일어서고 약소국을 지배하려는 강대국들의 시도에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신냉전이나 단단한 블록으로 분할된 세계를 추구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은 우리가 다른 분야에서 극심한 이견이 있더라도 공동의 도전에 대해 평화적인 해결을 추구하는 어떤 국가와도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대북 정책과 관련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기 위해 진지하게 지속되는 외교를 추구한다며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지역의 안정을 증진할 실질적인 계명을 가진 가능한 계획을 향한 구체적인 진전을 모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는 세계가 모든 나라의 공동 미래를 결정할 변곡점에 있다고 밝히고 전 세계에서 47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코로나19에 맞서기 위한 집단 행동이 필요하다며 백신 접종을 강조했습니다. 1회 접종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존슨앤존슨 계열사 얀센이 자사 코로나19 백신의 부스터샷 효과가 강력하다고 밝혔습니다. 1차 접종 뒤 2개월이 지난 후 부스터샷을 맞으면 예방 효과가 94%로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제약사 존슨앤존슨은 얀센 백신을 2차로 맞고 2개월 뒤 한 차례 더 맞으면 예방 효과가 94%로 상승했고 항체 수준도 1회 접종 때보다 4배에서 6배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존슨앤존슨은 부스터샷을 접종하면 코로나19 중증을 예방하는 데 100% 효과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스터샷의 부작용은 1차 접종 때와 비슷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존슨앤존슨의 최고 과학 책임자인 폴 스토펠스 박사는 부스터샷이 코로나19에 대한 보호력을 강화한다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얀센 백신은 1회 투여만으로 접종이 완료되고 그 예방 효과는 66%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AP통신은 존슨앤존슨의 이번 발표가 18세에서 55세를 대상으로 한 초기 연구 결과라며 동료 평가를 아직 거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존슨앤존슨은 식품의약국과 유럽의약품청 등과 얀센 백신의 부스터샷 접종 여부나 대상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총 누적 사망자 수가 1918년 유행했던 스페인 독감 사망자 수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 집계에 따르면 20일 기준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는 67만 5,446명으로 스페인 독감 유행 당시 사망자 추정치인 67만 5천 명을 뛰어넘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100년간 의학의 발전과 코로나19 백신의 광범위한 사용을 고려했을 때 치명적인 수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미 스크립스 리서치 트랜스레이셔널 인스티튜트의 설립자 에릭 토폴 박사는 현대 의학으로도 많은 사망자가 있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라며 1918년에는 인공호흡기나 백신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인구가 100년 전과 비교해 3배가량 늘었기 때문에 두 질병의 사망자 수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블룸버그는 1918년 스페인 독감 대유행 때는 주로 젊은 사람이 희생됐지만 코로나19는 사망자의 대부분이 65세 이상의 고령층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스페인 독감은 14주에서 15주 이내에 대부분의 피해가 일어났지만 코로나19는 피해가 더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백신 접종과 반복적인 감염을 통해 면역력이 강해지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약해질 가능성은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워싱턴 대학의 예측 모델에 따르면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내년 1월 1일까지 약 10만 명이 추가돼 누적 사망자 수는 77만 6천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코로나19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 갈수록 총기 난사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지금까지 총 510건이 발생했는데 하루에 평균 2건 가까운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셈입니다. 비영리 연구단체 총기폭력 아카이브에 따르면 미국에서 올해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은 510건으로 하루 평균 1.9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달만 계산하면 19일까지 41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하루 평균 1.67건, 2019년에 1.14건보다 급증한 수치입니다. 총기 난사는 가해자를 빼고 4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온 총기 사건을 의미합니다. 총기폭력 아카이브는 2020년 이전에는 한 달에 60건 이상의 총기 난사 사건을 기록한 적이 없었다며 올해 5월에서 9월 기간 관련 사건은 그 전보다 4배나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들어 지금까지 14,723명이 총기 사건 등으로 숨졌습니다. 지난해에는 19,000명 이상의 희생자가 나왔고 이는 그 전해보다 26% 늘어난 수치였습니다. CNN은 올해 들어 지난 15일까지 총기 폭력에 의한 사망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더힐은 미 전역에서 총기 폭력이 급증하고 있다며 올해는 미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해 중 하나가 될 것을 시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언론들은 이렇게 총기 폭력이 급증하지만 올해 의회가 가결한 총기개혁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며 의회가 이 이슈에 무관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6월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를 소지할 수 없는 이에게 총기를 고의로 팔거나 범죄에 사용된 총기 추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총기 판매상 면허를 취소하는 등 총기 범죄 예방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서류 미비자 구제를 포함한 이민개혁안이 예산 조정안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 법안의 예산 조정안 포함 여부를 결정하는 연방 상원 사무처에서 이민개혁안을 예산 조정안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제 뉴욕타임즈는 엘리자베스 맥도너 연방 상원 사무처장이 이민개혁안을 예산 조정안에 포함시키는 것을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맥도너 사무처장은 이민개혁 제안은 예산 조정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예산 조정안에 포함시키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3조 5천억 달러 규모 예산 조정안에 이민개혁안을 포함시켜 통과시키려던 민주당 측의 계획에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예산 조정안은 필리버스터에 적용을 받지 않고 과반 찬성만으로 가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즈는 맥도너 사무처장의 결정이 권고사항이지만 일방적으로 이 결정을 따르는 것이 관례여서 민주당 측이 이를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민주당 측이 예산 조정안에 포함시키고자 했던 이민개혁안은 총 1,070억 달러 규모로 드리머와 임시보호신분, 이주농장 노동자와 필수 노동자 등 총 800만 명에 대해 영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고 과거 미사용 비자 최대 22만 6천 개를 재사용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무처의 이런 결정에 대해 척 슈머 민주당 연방 상원 원내대표는 깊은 실망을 느낀다고 전하고 계속해서 예산 조정안에 이민개혁안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면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서류미 비자 실업수당 신청자가 지금까지 총 16만 명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9만 2천여 명이 승인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글 신청자는 전체의 0.6% 수준입니다. 뉴욕주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일 기준 총 16만 7,550명의 뉴욕 주민이 서류미 비자 실업수당을 신청했고 이 중 9만 2,403명이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승인을 받은 신청자 중 99.7%인 8만 8,618명이 15,699달러를 지원받았고 나머지 0.3%만 3,200달러를 지원받았습니다. 신청자 가운데 한국어로 신청한 사람은 전체의 0.6%로 네 번째입니다. 영어 신청자가 가장 많은 61.5%를 차지했고 이어서 스페인어 신청자가 33.8%, 중국어 신청자가 3.9%를 나타냈습니다. 신청자의 연령대는 30대가 5만 2,7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가 4만 5,848명으로 30, 40대가 전체의 58.9%를 차지했습니다. 그 뒤로 50대가 2만 7,736명, 16.6%, 18세에서 29세가 2만 6,634명, 15.9%, 60대가 12,219명, 7.3%, 70대 이상이 2,689명, 1.6%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주 서류 미비자 실업수당의 예산은 총 21억 달러로 주정부는 총 30만 명의 뉴욕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집계를 볼 때 지급된 자금 기준으로는 30% 정도의 예산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신청이 승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승인되지 않은 신청자들의 승인 여부에 따라 남은 예산에는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17일 뉴욕시 이스트 할렘의 한 학교에서 19명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첫 학교 폐쇄 사례가 나왔는데요. 뉴욕시는 지금까지 격주로 실시해오던 무작위 진단검사를 매주 실시하기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어제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1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뉴욕시 교직원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가 시행되는 오는 27일부터 시 전역 공립 초등, 중, 고등학교 내 미접종자 중 10%를 상대로 무작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매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7일 맨하튼 이스트 할렘의 PS79 특수학교에서 19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집단 감염 사태가 벌어진 뒤 학부모들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진단 검사가 강화되는 대신 자가격리 조치는 완화됩니다. 시 교육국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교내 확진자 발생 시 백신 미접종 학생일지라도 마스크를 착용했고 3피트 사회적 거리 유지를 지켰을 경우 자가격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의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것으로 당초 뉴욕시 공립학교는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 초등학생의 경우 확진자 발생 시 전교실 10일간의 자가격리를 실시해왔습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미접종자이거나 유증상인 학생들만 등교를 금지하는 부분 폐쇄를 시행하고
교실 밖 교직원이 감염됐을 경우에는 교실에 대한 접근만 제한한 채로 모든 학급을 정상 운영하도록 지시해왔습니다. 시교육국 통계에 따르면 개학 첫날인 9월 13일부터 9월 19일까지 발생한 교내 코로나19 확진자는 976명입니다. 이 중 학생이 592명, 교직원이 38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시 전역에서 441개 교실이 확진자 발생으로 완전 폐쇄됐고 338개 교실이 일부 폐쇄된 상태입니다. 텍사스주에서 낙태 금지법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한 의사가 일부러 낙태 시술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낙태 금지법을 반대하는 변호사 2명이 해당 법안을 공론화하려는 취지에서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해당 의사는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AP통신은 텍사스주에서 낙태 금지법에 반발하는 차원으로 일부러 시술 내역을 공개한 의사가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어제 보도에 따르면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시 의사인 앨런 브레이드는 지난 18일 일간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을 통해 지난 6일 임신 3개월 여성에게 낙태 시술을 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지난 1일 텍사스주가 낙태 금지법을 발효한 이후 위반 사실이 알려진 첫 번째 의사가 된 겁니다. 그러자 이를 공론화하려는 취지에서 전 현직 변호사 2명이 각각 브레이드를 고발했습니다. 전직 변호사 오스카 스틸리는 법원에서 낙태 금지법의 합헌성을 따져보자는 뜻에서 브레이드를 고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틸리는 자신도 텍사스주 낙태 금지법에 반대하고 특히 이 법이 여성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자격 정지 중인 변호사 펠리메 고메스도 고발장에서 낙태 금지법이 불법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텍사스에서 통과된 낙태 금지법은 사실상 임신 6주가 넘으면 모든 낙태를 금지하면서 지나치게 초기부터 선택지를 제한한다는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앞서 법무부와 낙태 찬성 단체들도 텍사스주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어제 미국을 대신해 전 세계의 한국인이 안전하고 즐거운 추석을 보내길 바란다며 안부를 전하는 한가위 성명을 냈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성명에서 올해 행사는 여전히 눈부시지 않겠지만 전염병 대유행을 겪은 우리 경험은 가족과 우정의 중요성을 강화했다며 추석을 즈음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번창하는 한 해가 되길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 국민 간 지속적 동맹과 우정은 공동의 민주적 가치와 21세기 가장 시급한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겠다는 약속 위에 구축돼 있다며 확고부동의 한미동맹은 글로벌 평화와 안보, 번영 증진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학군의 조셉 시릴로 교육감과 제이슨 김 교육위원장, 질리안 로메로 얼리 차일드우드 초등학교 교장은 뉴저지 주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실시되는 3, 4세 대상 펠팍 프리케이가 오늘 10월 4일부터 시작한다고 세부 운영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주정부 지원금을 바탕으로 무상으로 제공되는 2021-2022학년도 펠팍 프리케이는 60명이 정원이고 프리케이 등록 접수는 21일 오후 6시부터 ECC 초등학교에서 이뤄집니다. 시릴로 교육감은 선착순으로 접수가 마감되기 때문에 프리케이가 필요한 3, 4세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이날 꼭 등록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이 21억 달러의 뉴욕시 맨하튼의 오피스 빌딩을 매입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구글이 매입한 오피스는 맨하튼 서쪽 허드슨 스퀘어에 위치한 빌딩으로 과거 세인트 존 터미널로 불리던 옛 화물 터미널 건물입니다. 뉴욕시 서쪽 허드슨 강변에 위치한 이 빌딩은 현재 구글이 임차 중입니다. 빌딩 매수 옵션을 가진 구글이 내년 1분기 이 옵션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새 오피스는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2023년 중반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지구, 땅과 바다 면적의 30%를 보존하는 데 1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베이조스는 어제 베이조스 지구 펀드를 통해 낸 성명에서 생물 다양성과 탄소 보존의 중요한 지역을 우선시하고 지역사회와 토착민들의 핵심 역할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활동 지역은 아프리카 콩고 분지, 열대 안데스와 열대 태평양 등에 중점을 둘 예정이고 올해 실제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후원단체 등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흐린 가운데 종종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8도, 섭씨 26도, 밤 최저 기온은 72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구름이 많겠고 종종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요일도 60% 정도로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